자, 그러면은 이어서 패널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신 세 분은 다시 소개를 드리지 않고 패널에 참석하실 네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정환 LG전자 부사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허센터장을 맡고 요즘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신답니다. 네, 두 번째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회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현장 변리사 사무실의 대표 변리사를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대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재현 특허청 고객협력국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요 두 번째 세션은 굉장히 흥미있는 주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플로우의 의견을 좀 많이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패널 분들께서는 원래 예정대로 5분 시간을 좀 지켜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이정환 부회장님 먼저, 부사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상 특허 업무를 맡기 시작한 게 1977년부터 특허 업무를 맡기 시작해서 쭉 이 업무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특허 역사의 이 흘러가는 변화 상황을 제가 다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특허청이 77년도 5월 달에 발족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발표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 학문적인 측면에서 어프로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 산업계에 있으면서 이 산업계에 그동안 미쳤던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5분 말씀드렸습니다. 예, 5분 참 짧습니다. 예. 그러면 5분 50초까지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사실 원래 이 특허가 이렇게 문제시된 거는 제가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거의 특허 로열티를 받으러 왔던 회사가 제 기억으로는 GRCA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IBM이 돈을 받으러 왔었고요. 그러다가 사실상 이그니션이 된 게 86년도에 IBM이었습니다. IBM이 그동안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네 특허를 갖다 그렇게 좋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면서 대부분 다 한 건을 쓰나 100건을 쓰거나 1%의 로열티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86년도 4월 달에 들었으면서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네들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로열티 스킴이 바뀌어졌다. 자기네들 포트폴리오를 두 가지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로열티를 물리는데 카테고리 1에서 한 건을 쓰면 1%, 두 건 이상을 쓰면 2%, 그 다음에 카테고리 2에서 특허를 한 건 쓰면 1%, 두 건 쓰면 2%, 세 건 이상 쓰면 3%, 토탈 카테고리 1하고 2하고를 섞어 쓰면은 맥시멈 5%까지 로열티를 물리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1%에 있다가 사실상 제가 담당하는 일 자체가 PC였었기 때문에 참 진짜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놀란 가슴을 갖고 어떻게 협상을 했는데 87년도에 들었으면서 이제 TI가 또 다른 불을 질른 겁니다. 얘네들은 보통 7.5%의 로열티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매니지먼트 사이드에서는 전혀 특허에 대해서 저희가 레포팅하면 80년대 초만 해도 레포팅하면 야 특허 걱정하지 마.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리 장사 잘해가지고 그까지 로열티 몇 푼 안 되는 거 주면 돼. 이게 그때의 매니지먼트 사이드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84년 들었으면서 중국 특수, 칼라 TV 특수가 없어지면서 수출 길이 막히고 중국이 오히려 미국으로 수출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 결국 미국의 오버 서플라이가 생기면서 우리가 생산을 그동안 해서 참 이익을 많이 남겼던 칼라 TV가 수출을 하면은 수출을 할수록 손해가 되는 이런 어려운 사정에 놓이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더한 것이 특허 로열티라는 부담이
다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되면서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미국 업체와 중국 업체가 대부분 다 생산 원가 싸움을 하면서 결국 다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것이 무엇이냐? 결국 IP 쪽이었습니다. 그 IP를 갖다가 그동안은 그래도 이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을 하고 이런 경험이 있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너러스했었습니다. 그래도 제너러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것이 결국 2008년도, 9년도 이렇게 들었으면서 그야말로 트롤이라는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허로 해서 장사를 하겠다는 회사들이. 지금은 뭐 트롤 좋은 특허 하나 가지면 벼락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법 시스템 자체가 저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생각하시는 것이 법 문구에 대해서 클레임에 대해서 잘 해석하는 쪽으로 대부분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같이 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왜 특허법이라는 이 법 자체가 나타나는지 결국 기본 법 자체는 법의 이론 자체는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했다고 하면서 실제로 법에서는 산업을 갖다가 전혀 고려치 않고 여러분들 여기 참석하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미국의 ITC 소송에 한번 걸리면은 특허에 침해를 받았다 하면 무조건 수익 금지입니다. 협상 거의 어린애 소목 비틀기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더 잘 정리돼 가지고 좀 진행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우리 정차호 교수님 또 말씀 잘 해주시고 그랬는데 사실상 우리 국내가 우리 한국 내에서도 특허법을 잘 보호해주고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일 1번이 전문가를 갖다가 육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문가를 좀 더 육성해 주셨으면 투자를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부장님 5분 50초 안 됐습니다. 예, 예, 5분 49초 정도 됐습니다. 예. 네, 다음은 우리 백만기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 문제가 국정의 중심적인 아젠다가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특허, 저작권 문제가 개별 부처 단위로 운영되어 오던 것이 하나의 국가 전략의 모양을 띠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메이지 유신이라든지 또는 미국 건국 시점에 많은 논의 내용을 보면 소위 특허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룰 것이냐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국정 최고 책임자 간에 꽤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은 해방 이후에 선진 문물을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특허 제도를 도입하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의 변화가 예를 들면 미국과의 통상교섭의 결과로 지재권을 개방한다든지 하는 수동적인 변화 일변도로 가다가 이제 처음으로 국정의 중심 과제로 지식재산이 떠오르게 됐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하고는 다른 우리의 패러다임에 저희가 진입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우선 우리나라 생각을 해보죠. 우리나라가 금년도에 정부 R&D가 15조고 민간 R&D가 35조, 전부 약 50조 원의 R&D 투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50조 원의 투자의 결과물로 많은 지식재산이 창출이 될 텐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그 지식재산 보호 시스템 없이 그 50조에 우리가 기투자한 많은 R&D 투자의 결과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이제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문제가 특정 외국 기업을 돕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창출해내는 우리의 지식재산을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채호 교수님께서 누누이 지적하셨다시피 과연 우리가
권리로 받는 우리의 지식 재산이 소위 재산권으로서의 법적 안정성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 우리나라의 많은 특허 무효율로 대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특허가 사실상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법적 안정성이 지극히 취약한 권리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50조 원을 투자하는 그런 우리의 지식재산의 결과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식재산기본법의 시행을 계기로 해서 저는 IP와 관련된 우리 생태계에서 모든 주자들이, 플레이어들이 이제 좀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특허청의 심사, 심판관 그리고 각 법원의 판사님들 이런 분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모방을 어느 정도 중요시 여기는 경제 구조였을 때의 판결과 이제는 우리의 강력한 지식재산을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의 판결은 상당히 입장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거에 정부가 개별 산업 정책에 깊숙이 개입했던 그런 60, 70년대의 그 상공부, 개별 품목 담당관이 기업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했던 적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중요한 특허 소송 케이스 하나가 사실은 기업이 생사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것이 글로벌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산업 정책의 천병의 역할을 우리나라 특허청의 심사관, 심판관, 특허법원의 판사님들이 하시게 됐다. 이거는 굉장한 중요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특허 제도를 한 번 더 고민을 하면서 다듬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중견기업의 육성 이게 지금 최고의 화두가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보기에 특허 분쟁이 생겼을 때 경제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각 나라마다 다 지재 입국을 주장을 합니다만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IP5 체제 내에서도 국가 간의 경쟁은 누가 더 효율적인 내셔널 IP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특히 특허청의 심사는 물론이지만 분쟁 해결 절차에 있어서 어느 나라가 더 경제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인 그런 내셔널 IP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의 경쟁이 본격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제도적인 변화가 앞으로 기본법 이후에 잘 마무리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법 제도상 특허 침해 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제조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 이전의 특허 제도를 조금 더 우리가 플렉서블하게 일본에서는 그걸 소프트 IP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NPEA로부터의 소송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이것이 공장을 갑자기 가동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아주 드라스틱한 그런 구제 조치가 아니라 적절하게 손해배상 또는 로열티 협상으로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좀 소프트한 측면의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에 맞는 IP 제도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지금 그 앞에 두 분께서 그동안 특허가 변방의 업무에서 기업의 중심 업무를 거쳐서 이제는 국가의 중요한 핵심 전략으로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걸 이어받아서 우리 특허청의 안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정부 입장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의 고객협력국장을 맡고 있는 안재현입니다. 앞에 그 발표하신 정차우 교수님과 그 윤정수 판사님으로부터 서로 어찌 보면 대립되는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윤정수 판사님은 지재권의 그 지나친 독점과 보호보다 정보 공유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식의 창출과
활용 그리고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을 제시하신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정차우 교수께서는 지재권에 보다 더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볼 때 윤정수 판사님의 의견은 보다 더 세계주의자 또는 글로벌리스트로서의 의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특허보다는 또 분야로 말한다면은 저작권 쪽에 있어서 더 적합한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정 교수님 의견에 대해서는 지재권의 그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국내 측면보다는 이 눈을 해외로 돌려서 해외에서의 지재권 획득과 그리고 해외에서의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 발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저작권도 저작자의 사후 플러스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이 될 예정인데 과연 그렇게까지 우리가 길게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하정 교수께서 나쁜 사마리아인이라는 책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을 하고요. 우리 장하정 교수의 그 책을 읽어보면은 사다리 걷어차기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재권의 지나친 보호 그런 것이 오히려 인류의 공존 공용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특허청에 몸담고 있습니다만은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제 발표에서는 제가 뭐 잘 익히 아시는 주제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재권을 이용해서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1인당 GDP가 79달러 그리고 작년에 2만 달러를 넘어섰죠. 그리고 국가 전체 GDP는 60년도에 20억 달러에서 작년에 약 1조 달러에 우리가 도달을 했습니다. 특허 출원 건수를 보면 600건에서 작년에 약 17만 건으로 크게 증가하신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0년대 우리가 62년도에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처음 시행을 해서 그때부터 국내 산업이 태동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에 따라서 실용신안이 60년대 굉장히 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문호를 개방하면서 외국으로부터의 출원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간략하게 그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은 1957년까지 내국민 특허 출원 건수가 400건, 그리고 외국인의 특허 출원 건수가 약 26건에서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산업이 발전하고 문호를 개방하면서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증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의 특허 출원이 증가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1973년에 지재권 보호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 정부하고 한국 정부가 지재권 상호 보호 협정을 체결해서 74년도를 보시면은 외국 출원이 급격하게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약 5배 정도 증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4년부터는 외국인의 출원이 국내 내국민 출원을 크게 상회를 해서 75%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국인 출원의 점유 현상은 지속되다가 92년도에 와서 다시 반전되게 됩니다. 우리가 80년대 반도체, 가전산업, 자동차, 철강, 조선 산업 등을 중심으로 우리 산업이 발전하면서 내국인 출원이 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87년도에 우리가 물질특허 제도를 도입하면서 처음에는 우리 제약 산업이 다 무너진다고 걱정을 크게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우리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내국민의 출원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민의 출원 비중이 점차 증가해서 90년대 말에 오게 되면은 75%를 점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돼서 작년에는 내국민 특허 출원 비중이 78%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요. 참고로 보시면은 2000년대 들어오면은 이제 벤처기업 육성으로 중소기업의 출원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IMF 경제 위기를 겪은 뒤로는 그 전에 있었던 가전 3사를 중심으로 한 특허 출원 경쟁을 지향하고 이제 보다 질적인 특허를 생산하려고 기업들이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국제 특허 출원이 또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우리나라 PCT 국제 특허가 28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전년도보다도 7건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부터 국제 특허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0년도에는 1600건, 그리고 2005년도에 4600건, 작년도에 9600건으로 크게 국제 특허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기업들은 삼성, LG를 비롯해서 국내 특허 출원을 줄이고 해외 특허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제 발전, 우리나라 GDP 성장과 특허 출원 건수가 동반 성장하고 동반 하락한다는 그 밀접한 상호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이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양적인 건수로 말하자면 세계 4위고요. 특허 출원 건수로. 그리고 PCT 출원 건수로는 4위를 유지하다가 중국이 작년에 전년도보다 50% 이상 증가를 해서 우리가 5위로 물러섰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2009년도 대비 작년에 20.1%가 증가를 했고 금년 상반기에도 12.6%로 증가 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 트라이게딕 페이턴트 패밀리는 우리가 3급 특허로 부릅니다만은 미국, 일본, 유럽의 공이 출원된 특허를 말합니다. 보다도 질적인 특허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OECD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가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WIP에서 발표하는 이 특허의 생산성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페이턴트 인텐서티 집중도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통계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GDP 10억 달러당 특허 출원 건수 우리나라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R&D 투자 100만 달러당 특허 출원 건수도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밖에 네,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표는 매우 우리가 우수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지난 5월달에 IMF가 우리나라 그 장래를 전망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약 2만 3천 달러, 그리고 2016년에는 3만 달러를 돌파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골드만삭스가 대한민국의 GDP가 2025년에 5만 달러를 초과하고 그리고 2050년 되면 8만 달러에 도달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속하게 된다고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IP 증가 현상과 위상을 보면은 이러한 그 국제 기관들의 전망은 결코 허망한 전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앞에 스피커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기술 무역 수지는 계속 적자고요. 기밖의 질적인 특허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부분은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특허 정보 활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중복 투자와 중복 연구를 방지하고 그리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를 보다 더 질적인 연구 중심으로 개편을 해서 핵심 특허 그리고 국제 표준에 적합한 표준 특허를 보다 더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효율이
매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저조한데 역시 특허의 사업화율을 높여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에 대해서는 우리 정차욱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앞에 보신 바와 같이 지재권과 경제성장은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재권 이 출원 동향과 발전 동향을 보면은 IMF와 골드만삭스가 전망한 우리나라의 장밋빛 미래는 결코 꿈이 아니라 저는 실현될 수 있는 우리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 국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패널이 아니고 발표였습니다. 자리를 이쪽으로 좀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또 이제 2인분을 쓰셨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드리고 어차피 그 지원하는 기관이 특허청입니다. 그 주인이니까 양해하시고요. 우선 패널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 이철란 교수님 아주 5분 좀 마무리 좀 주시고 우리 플로우 시간도 좀 드렸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철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윤종수 판사님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마 발표에 있어서 관점의 균형을 맞추고 토론에서도 이제 저를 약간 균형 맞추는 의미에서 초청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감히 코멘트라기보다는 올해 초에 제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과 경쟁이라는 논문을 하나 준비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같이 많이 고민했던 내용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논문 준비하면서 아까 윤 판사님 말씀하신 엘리너 올스트롬의 거버링 더 커먼즈를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까 판사님께서 송계, 소나무 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시골의 조그만 섬마을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고기 잡고 지금도 어머님이 거기 계시는데 한 번씩 조개를 파셔서 보내주세요. 그 섬에는 이제 어촌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이제 특히 설날 전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섬에는 이제 바닷가에 미역이나 조개나 이런 걸 많이 팔 수 있죠. 한마디로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배분할 건가 이런 논의를 하시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떤 개인이 얼마씩 내게 하고 그분한테 1년에 관리를 맡기되 명절날 예를 들면 추석이나 설 전후로 한 며칠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푸는 형태로 이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셀프 레귤레이션의 한 모습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도 가면은 뭐 조개나 미역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유 자원을 잘 관리를 해오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모습일까? 기존에 이제 소프트웨어도 중요한 하나의 산업이고 거기에 저작권이나 특허가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이것은 IPR을 기반으로 하되 거기에 셀프 레귤레이션이 가미된 형태로 잘 성공해 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그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덧붙여 보고자 한 내용은 지금 이제 커먼즈 IPR하고 인텔렉추얼 커먼즈에 대해서 이제 개략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커먼즈의 모습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커먼즈가 특히 이제 저작권 분야의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저작권이 만료되었거나 보호 대상이 안 되거나 그 다음에 보호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거나 이런 것들은 저작권 보호가 안 되고 일반 공중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에 속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정차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를 안 해오다가 트립스 협정 이행하면서 베른 협약에 가입하고 96년부터 보호를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전에는 무한정 자유롭게 쓰다가 그때부터 쓰면 불법인 거죠. 저 같은 사람이야 큰 문제 안 되지만은 외국인의 저작물, 뭐 출판업계나 이런데 외국인의 저작물에 많이 투자해서 이용하다가 갑자기 못 쓰게 된 거죠, 그죠?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걸 고민했던 이유는 최근에 미국 대법원이 심리 결정한 사건 하나가 골란 케이스라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도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해 준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보호를 완벽히 한 게 WTO 트립스 협정 이행하기 위해서 98년인가 96년인가 이제 법
만든 게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의 저작물을 정확히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외국인의 저작물에 투자를 해서 유용했던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 소급해서 보호를 해주는 그 법이 미국 헌법상의 프로그레스 조항이라고 하죠. 저작권 근거 조항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회가 그걸 넘어서서 행사를 한 것이다. 또 하나가 기존에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이 컨텐츠를 지금 함부로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이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 그냥 미국 입장 평소 본다라면 대법원도 미국 정부의 입장을 편을 들어서 이건 합법적이다라고 판단이 나올 것 같은데요. 순수하게 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면은 퍼블릭 도메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퍼블릭 도메인을 저작권의 사각지대, 저작권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그러니까 네거티브 형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외국인의 저작물 퍼블릭 도메인에 있다가 보호해 주는 게 정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반대로 이제 윤 판사님이나 저나 이제 이쪽 입장일 것 같은데요. 퍼블릭 도메인을 좀 적극적으로 이해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공공 자산이고요, 커먼저입니다. 커먼저는 이 커먼저를 리소스 자원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활동들을 많이 가능하게 한 그런 물적 토대이거든요. 요걸 그래서 그렇게 믿고 어느 한순간 이걸 다시 저작권 부여를 해서 회복을 시켜버리면은 이 토대가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퍼블릭 도메인을 적극적으로 이해한다면 이건 분명히 미국 헌법상에 문제 있는 조항인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고 이걸 이제 오픈소스 쪽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오픈소스는 순수한 퍼블릭 도메인은 아닙니다. 개인 개발자들이나 기업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저작권 내지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그 IPR을 전제로 라이센스를 통해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의미의 퍼블릭 도메인은 아니지만은 넓은 의미의 커먼저로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픈소스를 이해를 하면서 저는 퍼블릭 도메인 더 나아가 커먼저를 좀 달리 보고 싶습니다. 기존의 커먼저 하면은 IPR에 반대되는 쪽, 상반되는 쪽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오픈소스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커먼즈로서 작동하는 주된 밑 바탕은 IPR이거든요. 아까 윤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IPR2 뭐죠? Prevent Exclusion인가요? 그런 형태로 IPR을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오픈소스에 보면은 이제 라이센스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BSD와 같은 퍼미시블 라이센스가 있고 아까 나왔던 GPL과 같은 굉장히 스트롱한 카피랩트 라이센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PR을 근거로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다양한 당사자들이 자기들한테 맞는 라이센스를 만들어서 적절히 셀프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IPR에 기반하면서 셀프 레귤레이션을 가미해서 성공을 하고 그 성공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안드로이드 플랫폼인 거죠, 그죠? 기존의 PC 경쟁 시장과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휴대폰, 스마트폰 분야는 엄청난 혁신에 쌓이고 경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 말씀 속에 다 녹아 있지만은 IPR의 역할을 물론 인센티브로서 강하게 보호하는 측면도 필요하지만은 하나의 어떤 커먼즈의 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제가 요즘에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무형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유산 중에서도 무형 문화유산입니다. 무형이다 보니까 특허나 저작권이나 상표 다양한 지적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와이포에서 현재 무형 문화유산 또는 와이포에서는 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 유전자원 이런 형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 뭐 대략적인 입장을 보면은 선진국 쪽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냥 전통 문화유산, 무형 문화유산은 그냥 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고 있고요. 인도나 개도국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부여해서 보호하도록 그렇게 이제 입장이 대립되고 있고 결론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논의를 보면서도 저는 커먼즈의 하나인 무형 문화유산을 보는 시각이 정말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IPR과 커먼즈를 대립적인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커먼즈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커먼즈를 적절히 활용해 나가는데 IPR이 중요한 수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작년에 이제 기재부 과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무채재산, 지금 부동산 국유재산법이 주로 부동산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무채재산, 그 중에서도 지식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작년에 기재부 과제하면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시각을 보면은 국가의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롭게 풀어놓는 거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것도 포함하지만은 IPR이라는 수단을 적절히 활용해서 국가가 가진 무채재산 지재권을 적절히 활용해서 커먼즈를 IPR에 맡겨 넣었을 때 순수하게 시장 경쟁에 맡겨놨을 때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독점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문화 다양성의 훼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 IPR을 적절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플로우하고 많은 질문을 발표자 사이에 주고받겠다는 야무진 꿈을 갖고 있었는데 꿈이 무산됐습니다.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플로우의 질문 딱 2번만 받고, 그리고 발표자들이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그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자, 뛰세요. 네, 특허청 성재단 정치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하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윤정수 판사님께 코멘트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커먼즈 IPR 커먼즈의 이제 그런 보고 커먼즈의 지식재산을 하나의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 유익한 공익적인 일을 만들기 위한 제도다라고 보고 어떤 IPR을 그 한도 내에서만 보호하고 좀 폐해를 없애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공재적 개념을 집어넣는 건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이제 경제학자들이 취했던 작업 방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제 다른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간과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재산권이라는 측면을 역시 또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옛날에 이제 그런 이론은 이제 로커의 노동이라든지 카르트의 옛날 이론 기초에서 인간이 자기의 창의적 노력을 위해서 만들어낸 사물에 대한 적절한 보상, 그건 하나의 일종의 헌법상의 사회재산권 제도랑 거의 비슷한 법적인 그러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거꾸로 이제 그걸 강구하다 보니까 이건 IPR은 왜 무채재산권은 너무 이제 공공재적인 거고 당연히 아마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만 그렇게 하면은 언더 프로덕션이 생기니까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뭐 그런 이제 논 구성이 이제 가게 되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미국은 그게 아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너무나 과도한 뭐 보호 기간이라든지 너무나 과도한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과도한 특허 보호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이론을 적용하기 좀 빠르지 않나. 우리나라는 거꾸로 지식재산을 거의 재산권으로 인정을 안 하고 너무나 공공재적인 성격만 강조를 하고 그 지식재산 자체에 대한 거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절도죄를 3번 만약에 연속해가지고 저지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속이 되고 아마 상습범으로 좀 더 생각을 받을 텐데 가짜 상표 제품을 3번 팔다가 적발된 사람은 계속 집행유예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이제 법조계나 많은 일반 국민들이 이 너무나 공공재적인 성격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재산권적인 측면을 너무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까 공공재 이론이 우리나라에 적용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가 너무 보호가 너무 약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사님이 말씀. 예, 그러면 윤 판사님 아까 패널에서 나온 질문하고 합쳐가지고 시간이 길지 않지만은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호 부분에 대해서 뭐 특히 법에서 특히 뭐 그걸 갖다가 규율하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뭐 지적 재산권과 일반 재산화의 관계 문제는 아니고요. 그거는 뭐 사람이 다치는 거하고의 또 재산화의 관계 이런 모든 거는
그건 어떻게 말하면은 뭐 재산에 대한 어떤 지적 재산에 대한 의식으로서 이루어지는 문제는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말하자면 문화적으로나 지금 사회적으로나 다른 평가에서 움직이는 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 볼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적 재산권을 공공재로서 지금 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취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노베이션하고 크리에이티비티, 그러니까 지적 재산을 인정해 주는 근거는 소유 재산을 물건을 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근거는 그거는 누군가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아까 말한 서로 간에 충돌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소유권으로 확립을 해주고 그거를 그 사람이 딴 사람이 이용하는 거는 그 사람의 점유를 뺏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재산적인 배타적인 권리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적 재산을 해주는 거는 지적 재산은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적 재산을 인정해 주는 근거는 바로 크리에이티비티와 이노베이션인데 그 크리에이티비티와 이노베이션이 작동하는 그 원리를 과연 제대로 충족시켜주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그 부분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보호를 여태껏 안 해줬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일단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부작용을 잡아서 다시 풀어주는 쪽으로 가자는 제 취지는 그게 아니고 제가 오히려 우리의 지식 산업의 발전, 크리에이티비티와 이노베이션을 발전을 시키려면 지금같이 그렇게 단순한 재산으로서 배타적 권리를 확실하게 보여야지만이 그 많은 지식 산업이 발전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편적인 접근 방법이고 과연 이노베이션하고 크리에이티비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걸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으로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제가 커먼즈를 강조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커먼즈 얘기는 단순한 사회에 좋은 일, 뭐 공공적인 거 뭐 이런 거로 접근을 하시는 거는 오히려 그거는 좁은 생각 같아요. 제가 머릿속에서 나와서 그 얘기하는 고민은 오히려 더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이나 크리에이티비티나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관련된 겁니다.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예, 대답 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마 많이 모자라실 텐데 그 주제만 가지고도 제 생각에 정 교수님하고 윤 판사님하고 몇 분 모셔가지고 하루 종일 토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은 화두를 우리가 하나 얻은 정도로 하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저 뒤에 네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OECD에서 오신 마리아 라지아 박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스퀴치 아리니 다시 한번 발음해 보세요. 닥터 스퀴치 아리니. 예. 클라우드 시대의 스마트폰 국제 시장을 주도하는 블루베리나 안드로이드 또 아이폰을 능가하기 위해 삼성이나 LG는 2008년도서부터 햅틱 또 옵티마를 연구했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사양길로 들었습니다. 그러자 삼성 같은 경우는 더 뜨거운 열정으로 신기술 개발하기보다는 안드로이드의 기술을 얻어가지고 그 기계를 팔아주는 대행자, 심부름꾼의 역할로 돌아섰죠. 그런데 신기술 개발은 열정과 자존감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OECD 마리아 박사님께 여쭤보는 건 OECD 유럽에서는 그 많은 중소기업, 지금 애플이라든가 MS 같은 경우도 조그만한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그들의 그 열정, 시작했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능가하겠다라는 자존감으로 기술 개발, 신기술을 개발하려면 어떤 각오로 해야 되는지, 참고로 우리 삼성이라든가 LG, 지금 정부라든가 국민들은 신기술 개발하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라, 최고 기술을 개발하는데 일자리 창출해라 그러는데 재벌들은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그와 이 넘는 초월된 기술을 발견하는 신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ight. If I would know how to make small firms become giants, I would be a millionaire. I wouldn't be at the OECD. Now, having said that, I think there is a big problem, which is very much recognized inside OECD countries, and is the financing for innovation. Now, we hear a lot of venture capital being the best tool now on the market to be able to screen what is the potential of innovation and growth.
As a matter of fact, what we see is that there is a complete lack from typical financing institutions like banks to be able to evaluate intangible assets and finance firms on the basis of those. That I'm aware of, there is the only big effort that has been done so far, and is experimental, is in Brazil, where they are training in banks staff in order to be able to finance companies on the basis of their intangible assets. Now, this goes, I think, in the right direction, but doesn't solve the problem. So, to tell you the truth, I think there are several issues in which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ould be helped, although when putting in place this kind of support from R&D financing to IP-related services to helping the market functioning in order to find the right financing. Now, the problem is that once you devise this kind of supporting mechanism, what you're also creating is a fast track for big companies to appropriate that. That is, as it was well remarked in a discussion I recently had, there is a lot of discussion around IP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how they should be fast-tracked and fees reduced and all the rest of it. Now, as it turns out, patent trolls typically take the form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s patent pools do as well. So when devising mechanism, there is not one single thing to do. For sure, financing is a key issue at stake. For sure, managing IP properly is a key issue at stake. How to best do that, that still remains to be seen on the basis of best practices around the world. 저 답이 좀 되셨는지요? 자, 좀 모자라시더라도 사실 그 인텐지블 에셋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오늘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 IP 퀄리티 인덱스를 포함한 그 인덱스와 그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자, 다음 질문 한 문명단 더 받겠습니다. 한 분만.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저는 지식산업센터 인후의 김홍주 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심포지엄에 참가를 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가 양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발전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 중에 보면 이노베이션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또 경제성장에 대해서 다뤘고 또 윤종수 판사님께서는 또 토마스에 대해서 저에게 다뤄주실 것 같아요. 아마도 그게 7월 20일 날 국가지식재산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에 논의되어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마 그런 주제가 선정된 것 같은데요.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 건의는 지금 이제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이번 조치나 이번에 이제 시행을 통해서 공유지의 비극이 아니라 일종의 사유지의 비극으로 너무 많은 재산권들을 사유재산화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일부 우려가 우리 사회에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작 뉴턴이 적절히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남들보다 멀리 갔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인류가 축적해서 그런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그게 이제 IC라면 그걸 통해서 IP가 나오는 것도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있던 시점에 이런 논의가 있었다면 7월 20일부터의 그 지식재산 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한편으로는 성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 성장,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를 위해서 밖으로는 우리 인류의 문제에 대해서 질병이나 기아나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건지 또 한편으로는 안으로는 저희가 짧은 압축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국내에는 사회 계층 갈등도 많고 빈부격차도 굉장히 심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지식재산 제도를 적절하게 잘 운영할 건지 하는 점들을 이번에 저희가 애써서 만든 그런 국가지식재산 기본법의 시행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데 위원이나 무슨 뭐 전문위원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각종 연구 포럼 같은 게 많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좀 이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마 우리 사회를 보다 성숙한 사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윤종수 판사님이 오늘 발표를 하고 하셨으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뭐 포럼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뭐 만들면 좋겠다든지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은 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갑자기 숙제를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는데 뭐 사실 이런 논의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의견들 많이 듣고 하는 건 참 좋은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개인적으로 그냥 뭐 농담 가볍게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뭐 포럼이나 좀 이런 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럼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만 하면 일단 포럼부터 열어가지고 결국 포럼 끝나고 나면은 솔직히 말하면 남는 게 없는 뭐 그런 모양 갖추기만 되는 게 같아서 오히려 좀 더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까 말한 그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 되면은 뭔가 좀 구체화시키기 위한 정말 실행시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옵션을 갖다가 실험하고 시키기 위한 좀 구체화시키는 움직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물론 뭐 포럼도 계속 그거가 더 필요하지만 예. 참고로 윤 판사님이 주도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머스 포럼이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 교수님 그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1년이 우리나라가 진정한 지식재산 국가가 되는 원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신은 못 지키고 5분 초과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그 한마디 부탁을 드리면은 실제로 제가 1년에 수십 개 기업을 심층 자문을 하는데 1년이 다르게 기업의 성과와 지재권하고는 거의 비례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런 지재권 중심의 기술 개발 전략에 대해서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허청에서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지재권이 정말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페이턴트 트롤이 꼭 트롤인가? 왜냐하면 발명자들에게는 그건 에인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재권 중심의 세상으로 나가는데 나타나는 현상인데 단 MP의 문제 하나는 좀 짚고 가주셔야 될 것 같고, 결국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 유통이 결국 발전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코지의 이론대로 트랜잭션 코스트가 낮아지면 이 세상은 옵티멀하게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IP가 새로운 형태의 그 하나의 상품으로서 평가되고 가공되고 유통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그 두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